설 연휴 체중 조절에 실패할 게 뻔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마음껏 드시고 그다음 비타샵 그린 스무디한테 나의 몸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웃어요? 네? 많이 먹고 이걸 네. 먹으라고요? 지난번에 조윤호 만났어요. KBS에서. 나한테 인사하길래 이 사람 누구지? 했는데 와 살을 쪽 빼가지고 근데 윤호는 좀 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놀랐던 게 뭐냐면은 조윤호가 왜 이렇게 키가 컸나 봤더니 원래 키가 그 정도였는데 네. 이게 빼니까 키가 훤칠해 보이는 거야. 오. 여러분 우리 조윤호를 바로 사람으로 만든 게 바로 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뭐 사람으로 만들었기까지. 그래요. 자, 이 최근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은 식사 대용이 될까 의심이 들었어요. 두위에 타서 먹고 집에 있던 캔 골뱅이 3개 집어 먹었어요. 밤에 배고프다. 아하. 평소 먹던 양이 있어서인지 3일 동안은 삶은 달걀 1개 등 약간의 단백질과 같이 먹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위가 줄어든 느낌이에요. 점심 때 평소 양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옵니다. 소식하는 위로 전환이 돼서 식탐이 줄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한 끼 대용이 왜 드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과, 야채 등 뭐가 잔뜩 들어가서 뱃속에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포만감이라는 게 위가 줄어드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여러분 미역 이렇게 튀겨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미역 있죠, 튀각. 있죠. 네. 네네. 미역 튀겨. 네. 이게 그런 건 줄 알고 슈퍼에서 오뚜기 미역을 사다가 잘라 먹었다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왜냐면 이 미역이 따뜻한 데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거든. 거의 그런 비슷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미역만큼의 집어넣었을 때 뱃속에서 막 부풀어 오르는, 더 이상 뭐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간식! 웃기고 있네. 간식 절대 안 돼요. 네. 자, 참고로 아메이 이 식사 대용도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구매 후기를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괜찮았는데 그린 스무디와 비교하면 아메이는 간식 대용이고 그린 스무디는 식사 대용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께 강추합니다. 처음엔 비싼 것 같아서 주저주저 했는데 비싼 이유가 있는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말짱할 겁니다. 맞아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께 하루 한두 끼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포면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오래 해야겠죠. 그냥 어느 날 빼고 다시 이제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 이러는 순간 또다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린 스무디 또 먹으면 됩니다. 그럼요. 비타샵 그린 네. 스무디 다시 먹으면 됩니다. 자,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시죠. 뭔가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많아졌어요. 오,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 네. 우리 김장훈 형님이 네. 우리 방송 보십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구매도 하시고 그런데요. 구매도 하신대? 네.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다 낚여. 최민희님은 최민희 여전히. 아주 지금 초우량 고객이에요. 정말요? 그 누님은 뭐 뻥을 쳐도 다 믿어. 얼마나 고마우지. 최민희 의원한테는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미래한국당 건강하면 최민희 의원 미래한국당 찍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한번 맛보겠습니다. 야, 이게 더 맛있어진 것 같네. 난 진짜 어렸을 때 그 분홍 소세지 있잖아, 분홍 알뜰 소세지. 그걸 이 계란으로 부쳐온 애들은 가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 진짜 옛날에 그게 가장 맛있는 맞아. 반찬이었죠. 형님, 아니 뭐 정성근 씨는 좀 젊으니까 우리 할 때는 진짜 잘 사는 애들이 알뜰 소세지에다가. 그럼. 네. 저희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싸운 애들이. 소세지 반찬이 최고였지 진짜. 알뜰 소세지만 보면은 네. 왜 있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막 생기고 삶의 의욕이 막 생기는 알뜰 소세지. 난 그래서 가끔씩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에 소세지를 해 먹을 때도 있어. 맛있어요, 되게.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지난주에 좀 언론계에는 좀 길이 남을 판결이 하나 나와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뭐 많이 소식 들으셨겠지만 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인데 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관심 가는 대목은 유죄를 적용한 이제 법조항이 이제 바로 방송법이라는 건데 이 방송법으로 유죄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처음이죠. 판결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부터 설명해 드리면 그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뒤인 그 2014년 4월 21일 그리고 4월 30일에 이 당시 KBS가 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보도하는 보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그때 아시겠지만 KBS가 유달리 정부나 해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KBS는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족했다는 게 더 적절한 그렇죠. 표현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때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TV 화면 속에서 좀 이렇게 좀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던 터라 네. 워낙 좀 충격적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사고 초기 때는 이 조선일보도 왜 구조를 그따위로 했냐고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정현 씨가 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신분으로 이 김실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좀 한번 봐주쇼. 네. 네.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말이야.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뭐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윽박도 지르고 그리고 그래 한 번만 도와줘. 하필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봤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이제 읍소 같은 외압을 했던 뭐 네. 그런 사건인데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방송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법이라는 게 이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항이 걸린 거냐면 이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방송법이나 이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네, 이 조항이 이제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는 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서 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뭐 보이는 점 등등 해가지고 이 벌금 1,000만 원 감형 판결을 내린 거고 이 대법원이 2심을 확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판결이 그 좀 언론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사물화된 것처럼 여겨지던 이 방송법이 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인 거고, 네. 이게 방송에 국한되긴 하지만 이 모든 언론사로 좀 범위를 넓히면 이 편성이나 편집은 이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합당한 지휘 라인, 그러니까 데스크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 네. 누구도 유무형의 압박으로 뭐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뭐 다 하는 얘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겪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기사 내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대상으로부터 하여튼 뭐 비판 기사를 쓰면 당장 기사 내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네. 미디어오늘은 주로 언론사를 취재를 하잖아요. 언론사 사람들이 그래요. 언론사 기자들이 첫 마디가 기사 내려 이거야. 아니, 어느 언론사인지 좀 깔 수 있습니까? 그때는 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네. 뭐 오지간한 거의 데는 다였어요. 웬만한 공영방송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문 뭐 그런 다였죠. 거의. 기사 내려는 양반이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전화 걸자마자 욕도 문자 막 나오고 막 무슨 얘기했어요? 욕, 욕. 욕? 뭐 이 센데?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너 몇 년 차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이거 아마 다른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본인이 뭐 기사 쓰면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이 기사 내리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자한테 잘 안 먹히면은 부장 받고 이제 국장 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심지어 이제 사장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물론 그 제가 있던 매체의 사장은 뭐 그거를 저한테 전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유명히 가장 압박을 안 하는 좋은 경우도 있고. 방법이죠. 그 네. 사장이 혹시 통화하면서 정상근 같이 씹은 거 아니에요? 그 새끼 존나 말 안 듣는다고. 그 새끼 사고 칠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고소를 해. 야, 고소하면 특히 민사로 해, 민사로. 어? 그래서 거액 배상금 걸면은, 야, 정상근이가 꼬리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예. 근데 항상 걸면은 기자, 국장, 네. 대표자를 같이 걸어. 예.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전화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방송법이니까 이 방송에서 좀 이런 것들은 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함부로 하면은 또 기소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보여준 거고. 네. 뭐 이게 방송법에 적용은 안 되지만 어쨌든 다른 언론들에게도 하여튼 이 판결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판결이 그렇죠. 될 수가 있겠다. 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 대변인이 막 기사가 이 부분이 뭐 잘못됐고 뭐 반론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기사 외압은 아닌 거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나중에 해라라든지 뭐그 기사 내려라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대변인이나 그 청와대 쪽에서 기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반론권 이런 거로 할 수 있는데 네. 이정현 전 수석 같은 경우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한테 슬쩍 전화해가지고 아 좀 빼주셔 이렇게 한 거잖아. 네. 이건 외압이죠. 이정현은 억울할 거야. 나만 그랬나? 맞아요. 네. 맞아요. 드러난 게 네. 이거 하나지 뭐.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다 그랬잖아, 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기사 내리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욕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깊이 반성? 그 깊이 반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 자기만 걸렸는데. 깊이 반성은 더럽지? 진작 했어야지. 아니 깊이 반성해서 이제 총선 해야 되니까 깊이 반성한다고.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깊이 반성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들은 무슨 생각하지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남도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누가 전화해가지고 뭐 내려, 뭐 올려, 응? 누가 그럽니까? 큰일 나게. 대변인만 바쁘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그렇게 뭐 해야죠. 뒤로 그렇게. 전화해가지고만 압박을 네. 하는 것보다는 근데 또 대변인이 또 밝히면은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그러면서 아니, 언제부터 대변인 말 그렇게 잘 들었어? 지난 따랐어? 정권 자기들이 지난 정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지. 예? 이게 바로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언론들이 구분을 해주고 그쵸. 야 이 새끼들 니들은 씨발 그렇게 뒤에서 전화해가지고 압박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투명하게 하지 않니? 뽐받아 이렇게 보도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쵸. 그냥 뭐 그런 거는 자기들이 또 자유한국당 편 들어주기 힘드니까 그냥 양측의 공방을 그냥 보도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예. 아 이러니 이 무슨 지금 언론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답하네요 진짜. 예. 심지어 이제 시민들이 항의한 걸 두고도 기사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의 그 항의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강의를 특히 보수 언론들은 흔히 말하는 극렬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아이고 골 때리는 자 이정현의 그런 행각이었고 이정현 씨가 뭐 수도권에 나온다고 했죠. 네, 뭐 네. 서울 어디로 나온다고. 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뭐 그 수도권에 나오는 거를 험지 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원래 있던 데가 더 험진데. 그렇죠. 순천이 지금 가장 큰 험지죠. 험지 출마를 하려면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죠. 차라리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은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면은 이정현 씨가 될 수도 됐겠지. 있죠. 전남이나 광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다 막혔고 네. 자유한국당이 뭐 편입을 안 하겠다.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 박근혜를 파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무소속으로 뭘 하겠다는 있죠.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그 계산이 있어서 저러나. 정치권에 있는 계신 분들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정현 의원은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좀 그렇게 제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 이게 보좌관 출신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내부에서도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 꿀을 빨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저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책임 져야 될 부분 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창중도 나온다고 하는 말에 아 진짜 그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 그 윤창중 같은 경우는 그 뭐 내가 그 마음을 좀 알아요. 명예회복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지지자들 보면은 자기가 이미 복권한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너무 좀 모자란 면이 있지. 그래서 출마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국회로 가면은 확실하게 명예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허 예.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예. 안타깝네 없어요. 진짜. 나가서 이게 뭐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에요. 좀 본인이 좀 현실이 뭔가 좀 처절하게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내가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나도 그냥 정치를 계속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니까. 과거가 더 부각되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전에 김수민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 막말은 지난번 선거에서 털었고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니까 그 막말 파문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2016년에 또 출마했다면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걸로 덮였을 수가 있다. 그렇지. 새로운 트랙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 이 며칠 동안에 오늘도 보니까 연합뉴스가 한 5시 때 그 네. 막말 파문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 또 나와? 또 나왔어. 오늘 한국경제랑 인터뷰하셨던데. 아니, 그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나오시고 그래서. 근데 아니, 또 뭐 이렇게 기자 진지하게 전화 물어보는 연락할 수 사람이 유일해. 네. 이 사람이 유일해서 한경닷컴에 계신 분인데. 그것도 특이하네. 예, 그래서 질문을 해서 내가 소상히 답변을 해드렸지. 그게 뭐냐면은 내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그때는 피덩이였는데 지금 그럼요. 지금 이제 중학교 갈 나이라고 네. 다 알고 있어. 근데 뭐 그냥 TV만 켜면 옛날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면목이 없어 내가. 아니 그야 아버지가 뭐 이게 모자란 사람이고 그렇긴 해도 자식까지 그렇게 좀 그늘을 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좀 호소를 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더 봅시다. 내가 그 책임지는 차원에서 낙선도 당했고 출마도 안 하고 정당 탈당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희화화의 대상이 됐는데 다시 그때 일을 자꾸 소환을 시키면 난 뭐가 되냐 이거야. 나야 뭐 평판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우리 가족들은 뭐냐 이거야. 그 딸도 이제 중학생 되면 어떻게 할까 난 참 이게 너무 염려가 되고 그래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4학년 됐어요. 4학년. 어이구야. 네. 그래서 고1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김용민이가 민주당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막말 정치를 행한다면은 과거 필름이 계속 나와도 되지. 그러나 난 이미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2012년에 전혀 민주당의 어떤 뿌리가 없는 인간이 낙곰수 바람, 잠깐의 바람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개망신 당하고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미친놈이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했나 이러고 끝나야지. 막말로 인해서 뭐 우리 정치가 혼탁하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 다 끝난 사람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목적은 활용한다면은 그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YTN 연합뉴스 TV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아직도 이 한국 정치판에서 유의미한 존재인가 되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를 때만 유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공격용으로 할 때 김용민이가 정말 아름다운 말, 멋진 말, 감동적인 말 했지만 한마디도 주목해주지 않고 오로지 8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막말은. 16년 전이죠 지금. 그 2012년 그 시점으로 또 8년 전, 그 16년 전 발언한 거 가지고 그것도 무슨 내가 라이스 국무장관을 살해할 의도로 얘기한 거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것도 설정이고 또 그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도 했잖아요. 잘못한 발언이고. 네, 뭐 그런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뭐 라이스만이 아니라 럼스펠드, 부시 같은 이런 남성 2명까지 해가지고 셋을 전범으로 규정하면서 아니 그 전범인 당신들 저기 그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그렇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 한번 대봐라. 한번 강간 당해봐라. 그 발언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려먹으면서 이게 참 이게 언론이 그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정치를 떠났어요. 나는 공인이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이해찬, 김현미의 막말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 두 분만 얘기하세요.
근데 인권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기자협회하고 같이 그 만든 건데 공인이라 할지라도 기사와 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 초상권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공인인가?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공인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최소한 세금으로서 뭐 네. 무슨 사는 사람들. 어쨌든 뭐 급여를 얻는다든지 혜택을 셀럽이죠. 예. 네. 김용민 PD는. 아니 근데 셀럽이라고 그럼 연예인은 다 그렇게 저 공인으로 엮어가지고 인플루언서. 마구잡이로 공인 아니에요. 연예인 공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다른 거 관계없어 제가 뭐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은 상관없는데 아유 우리 자식들이 커졌네 좀 봐주세요 좀 적당히 합시다 좀. 아니, 그리고 그 진중권 씨 페이스북은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잘 보도를 하면서 김용민 PD 페이스북에 보면 진득하니 좋은 글도 많아요. 그런 거 좀 좀 보도 좀 하지. 그러니까 좀 우리 자식 생각 좀 하는 아비 마음을 좀 공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글도 올리고 한경닷컴 인터뷰했는데 오늘 5시에 또 연합뉴스 TV에서 나옵니다. 아주 비굴한 모습. 왜 할머니들 앞에서 고개 숙인 그 모습 딱 보여주면서 연합뉴스 TV요? 막말하니까 저렇게 좆된다 이게 또 보여주더라고. 예. 자, 뭐 하여간 다 제 과오지요. 뭐 부담까지 가져가야 될 과오기도 하고. 예. 자, 하여튼 뭐 그 얘기까지 했고 이정현 얘기했고 뭐 또 있어요? 뭐 또 간단하게 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언론 보도에 좀 불만 있는 분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 뭐 언론사 그리고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심리를 열고 그 결과를 이제 내죠. 그래서 만약에 좀 언론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혹은 이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이 시정 권고라는 걸 내리는데 보통 이제 뭐 반론 보도를 하라라든지 뭐 정정 보도를 하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시정 권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시정 권고를 한 건수들을 종합해봤더니 이 건수가 무려 1,288건. 네. 2017년보다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 이 매체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101건, 일간지가 94건, 중앙일간지가 34건, 하하. 그리고 뉴스통신이 73건, 방송사 13건, 주간지 5건, 월간지 2건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정 권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정 권고가 뭐였냐면은 사생활 침해 보도 네, 가장 많이 나왔대요. 정말 많이 해. 그만큼 지금 언론이 지금 이 사생활 침해 보도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이 중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보도도 있었고, 뭐 연예계 마약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총 지난해 458건의 사생활 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김윤 PD께서 얘기하셨던 것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유명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이제 사적 정보나 이제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또 내밀한 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게 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했어요. 뭐냐면은 기사형 광고. 아, 그렇죠. 네, 그게 한 132건.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사형 광고가 뭐 부적절하다라는 그 심의가 들어와서 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한 결과 이건 문제 있다라고, 네, 그래서 혹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한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보도, 그리고 충격 혐오감 보도,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이 자살 보도, 이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이 성폭행 가해자 범죄 수법 묘사, 뭐 이런 것들이 등등 해가지고 네, 또 가장 많은 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일간지 중에 어느 언론이 가장 많은 시정 공고를 받았을까? 네, 일간지 중에 어딜 것 같으세요? 뭐 조중동 중에 하나 걸리겠죠. 조중동이 1, 2, 3입니다. 거봐.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어. 네. 정확히 얘기하면 동아일보가 1위. 네. 동아일보가 이제 21건.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2위 19건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3위 18건. 아, 막상 막하네. 네. 그리고 한국일보도 공동 3위 18건. 경향신문 15건, 서울신문 11건, 한겨레 4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뉴스통신사는 뉴스원이 22건. 뉴스원이 요새 엄청 많네.
그리고 뉴시스가 17건, 연합뉴스가 오히려 적어요. 8건. 뉴스원하고 뉴시스가 같은 회사 아닌가요? 머니투데이 그룹이죠. 머니투데이 그룹이에요. 또 머니투데이까지 다 같은 네, 회사. 네. 더벨.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세 개를 같이 가질 이유가 있나? 브랜드가 또 각기 또 나름대로 고유하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은 언론사들이 좀 부끄러움을 알고 네. 이제 뭐 더는 이제 이런 보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언론이 이제는 그 말기적 증상.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언론이 존재하는지 그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통상 언론이 있다는 게 뭡니까? 뭐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사회를 뭐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뭐 허울뿐이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범죄적 보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 양식과 또 상식을 벗어난 보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중요해. 이러면서 계속 일탈하는 그런 보도를 낸다. 뭐하러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에 그런 공해가 될 거면은 아예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심스럽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예전에 농담처럼 국유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뭐 국유화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언론의 영역에서 다만 1도 1사도 얘기했습니다. 1도 1사도 얘기했네. 1914 얘기는 했습니까? 1914도 했습니다. 1914.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들에 관해서 뭐 어떤 공적 기금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 언론인의 수를 좀 제한을 하고 민간 자율로 해야 되겠지. 정부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언론인이 되면은 기본소득을 거기서 대주는 거예요. 기본소득.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기자는 언론사의 운영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 못 쓰고 혹은 뭐 써놓고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예 그냥 자기 검열 때문에 아예 못 쓰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피시켜야겠다. 물론 그런 그 기자들, 그렇게 해서 선발된 기자들은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가짜 뉴스를 쓰거나 혹은 뉴스를 씀에 있어서 부당한 고리가 발견되면 얄짤없이 쫓겨나는. 그래서 제어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 그렇지. 평가를 받는 거지. 예. 쫙. 그래야 기자가 언론인이 존경받는 시대가 돌아올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실한 언론사들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렇게 해서 사이비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구조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정리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법칙에 의해서 망해야 되는 언론사가 안 망한다는 거. 안 망한다는 아니 게 읽는 문제예요. 사람도 없는데 읽는 사람도 네. 없는데 예. 근데 진짜 뭐 이미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른바 잘 나갔던 매체들 뭐 허핑턴 포스트라든지 뭐 복스 네. 이런 매체들이 한 10% 가까이 다 기자들을 줄여버렸어요. 줄였어요. 네. 못 버티는 줄여버렸고, 예. 그 매체 수도 이제 확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 네. 뭐 뉴욕 타임즈도 막 헉헉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뉴욕 타임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연명을 하고 있죠. 뭐 어쨌든 뭐 아직 뭐 KBS나 MBC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 광고 힘이 아직 좀 있는 편이니까 좀 살아남은 거고 네. KBS는 이제 좀 다른 구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 보는 사람이 이제 부지기수인데 망하지 않고 있는 아니 대체 보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걸로 알아요 나는. 종이 신문을 사실 마지막 보루는 언론사하고 관공서거든요. 네. 언론사에서도 난 요즘 보지를 못해요. 종이 신문은 그 배달 오면 쌓아놓고 쌓아놓고 이거 풀지를 않아. 그래서 네. 이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다 치워요. 네. 한 번도 열어보지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은 신문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왜 신문은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지 신기하단 말이야. 그 왜 그럴까? 왜 신문이 안 망하지? 뭐 광고를 어디서 기업들로부터 받으니까 아니 또 협찬 뭐 기사형 광고 요즘 많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로 기생을 하는 거지. 기생을 하는 거죠. 예. 게다가 사실 진짜 뭐 우리들 인식으로는 막 조중동 기자라든지 막 공영방송 기자라 다른 방송사 기자라든지 하여튼 고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군의 평균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그냥 이 매체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서 신문이 좀 팔리던 시절에도 어땠냐면 한 200불을 줘요 신문을. 야, 그래갖고 네가 저 구독료 받아와라. 네 월급으로 해라.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땐 경광등도 막 달고 다녔잖아요. 씨발 맞아요, 개인 차면서 맞아요. 개인 차면서. 네. 네. 그래서 굴뚝 나는 공장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뭐 월간 환경 땡땡이라면서 네. 그 저기 이거 보도할 거라고 광고비 달라고 그리고 지가 입마이 뽑겠다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식당 가서 이제 밥 공짜로 먹고. 예,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불로 거지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 유튜브로 또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도 생기고 갈 길이 멉니다. 예, 네. 정말 그래서 언론인을 뭐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초법적 발상이 나올 지경으로 지금 언론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칠까요? 네. 네. 감기들이 다 안 났네요, 두 분 다. 네. 정말 본인도 지금 제가 확실히 떨어진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비염이 살짝 좀 남아있긴 한데. 네. 아, 오래 갑니다 진짜. 예. 이 친구한테 옮긴 사실 것 같아요. 여기가 출발이었는데. 예. 오늘 전화 연결했었어야 했는데. 아, 오늘 또 불안하네 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예.